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안타까운 한 사건을 또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네, 어떤 사건입니까? 그 사건 자체는 작년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2023년 8월 달에 사고가 한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 사고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모 공단에 대구의 모 공단에 그 작은 영세까지는 아니고 그냥 소기업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만으로는 이제 가족 건사가 안 되니까 통근 버스를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이 통근 버스 운행을 하다가 그 통근 버스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그 통근 버스 운행하는 사람이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출근시켜 주려고 이제 아침에 7시 20분쯤에 가는 길에 단속이 된 거지. 그러니까 출입국이 그 복장이 이제 시커먼 옷이 있거든요. 시커먼 옷 입고 출입국 써 있는 옷 입고 이제 차를 멈춰 세우니까 멈춰 세우려고 출입국이 보이니까 그 단속한다고 하니 버스 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울고 그 울고 불고 살려주세요.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기사가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동료로서 그 운전을 해버려 가지고 그 주변에 막아섰던 차량 세 대로 이렇게 막아서고 있었는데 출입국 차량을 충돌해서 이렇게 도망간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결국 잡혔어요. 다 잡혔어요. 그런데 여하튼 저는 그 소식을 제가 직접 접하지는 못했고 그게 8월 달에 있었던 소식이고 12월 달에 그분이 운전했던 분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지상 뭐 이런 세 가지 죄로 이제 실형 집행 실형 3년을 선고를 받은 거죠. 그 기사를 보고 봤더니 판결문에 보통 기사가 이렇게 취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법정에서 판사가 그 설명을 해줘요. 뭐 이런 취지로 뭐 징역 몇 년을 합니다. 하면은 그거를 들어서 이제 기사를 짧게 쓰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내용이 담기진 않죠. 근데 그 짤막한 내용 중에 그 현장의 모습이 한 문장이 적혔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운전을 했고 우발적으로 운전을 했고. 그렇게 해서 뭐 공무원들 11명을 다치게 했다. 근데 부상 정도는 한 전치 2주에서 3주 사이. 경미한 부상이네요. 뭐 병원 진단서상으로는 경미하다고 볼 수가 있죠. 뭐 2, 3주면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선고는 한번 났고 그 사람은 이게 법정 원래 구속 수사였으니까 그 형을 살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이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가 무슨 생각으로 그 운전을 해서 충돌을 할 생각까지 했는지 궁금하다. 그거는 그러니까 순간적인 뭐 실수라고 이렇게 판결문에도 나오지만은 그게 순간적으로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하는 데에는 이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과정 그리고 그 일하면서 그 사람 그 쫓겨날 위기에 있었던 이주 노동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알아보니. 그거를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구 지역 시민단체에서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도소 수번 확인해서 면회를 갔습니다. 기자님 직접 면회를 가셨군요. 그래요. 이게 사실은 징역 3년형이라는 게 뭐 3년 숫자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형 3년 선고된 건 중형입니다. 사실 법제에서는 중형인데 어쨌든 이렇게 기사가 나간 뒤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건을 알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그냥 사건 자체는 그냥 판결문을 기반으로 한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 기사를 보시고 먼저 접하셔서 알게 됐고 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이슈에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부분 사건을 수집하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접하게 된 거죠. 이제 사고를 내신 통근버스 기사님이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아니죠. 한국 분이신데 동료 이주 노동자들이 울부짖음과 단속 앞두고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서 우발적으로 이제 운행을 해버린 거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먼 거리를 가신 건 아니고 150m 정도. 그 단속이 운행 중에 단속이 시작을 하니
단속할 때 출입국이 차량을 3대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한 대, 뒤에 한 대, 앞에 한 대 이런 식으로. 근데 옆에는 그러니까 좌측 전방 정도니까 그렇게 막고 있었는데 이 사람 설명 교도소에서 이야기 듣고 한 바로는 설명은 뒤에가 차가 있는지는 몰랐대요. 뒤에 차를 막고 있는지는 막히는지 모르고 그냥 후진을 했다. 네, 앞에 차가 막고 있으니까. 네. 앞에 차가 막고 있으니 이렇게 틈을 내보려고 했는데 뒤에가 차 있는지는 몰랐고 근데 그때 자기의 마음 상태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안에 그 출입국에 나와서 이준호자가 추방된다라는 게 그 현장이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좀 그 사람이 좀 극한의 상태에 처하는 그런 단속 중에 이준호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일도 많고 많죠. 단속국 직원도 단속하는 직원도 다치시고. 다치는 경우도 많고 네. 그 험악한 현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다. 근데 뒤로 후진해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 뒤에 일단 박았다. 박고 이제 도망을 가다 보니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결국 150m 가서 이제 안 되겠다. 뭐 도망 못 가겠다. 왜냐하면 그 버스 45인승 버스를 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어딜 가겠어요. 그 차 끌고 어디 뭐 물 건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이제 뒤늦게 이제 상황 파악이 되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세우면서 문을 열어서 그 이준호용자를 도주시키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도주한 이준호용자는 잡히긴 했지만 하여튼 그것도 이제 공무집행 방해 뭐 추가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마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이니까 버스가 사람을 다치는 위험한 특수자가 붙을 것 같고 치상자가 붙고 치상도 이제 11명이 다쳤으니까 특수 치상이 붙겠고 뭐 공용물 손괴가 아마 있을 것 같고 뭐 차가 많이 부서졌을 테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니 그 요즘 세상에 말씀하신 대로 도망갈 곳도 없는데 무슨 이제 실미도의 한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버스 타고 이렇게 막 도주하는 장면 생각해보니까 갈 곳 없는 막다른 길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아까 살짝 말했습니다만은 안에 울부짖고 막 그런 것들이 근데 울부짖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동료라는 인식이 있었고 강력한 유대감이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었기에 그 울부짖음 때문에 사람 마음이 동요된 거지 그냥 보통 사람이 막 울부짖는다고 해서 미친 짓을 하진 않잖아요. 저도 그래서 교도소로 가보니까 저는 20분 시간을 주는 줄 알았거든요. 15분 아니에요? 10분 줘요? 10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그 내용을 충분히 못 들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변호인 면회를 하자마자 바로 나와서 이제 공장 찾아가가지고 사장 뭐 이렇게 관리하던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뭐 동생 그리고 뭐 아내 이렇게 그 아내는 전화로 하긴 했는데 하여튼 주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작은 소기업에서 그 이준호용자랑 함께 일을 한다라는 게 저는 경험해본 세계는 아닌데 그들의 말로는 그냥 말 그대로 동료, 그러니까 한국인, 그러니까 그 뭐 정주노동자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들 사이에 어떤 뭐 위계 관계 이런 건 또 없잖아 있겠죠. 이렇게 뭐 정직원이고 또 정직원이 아니고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고 아니고 하는 사람. 다만 그래도 이게 작은 공장 안에서는 같은 일, 같은 기계 같이 돌리고. 같이 밥 먹고 담배도 같이 피고 그냥 그 정도의 그 같은 공장을 위해서 이렇게 살림을 위해서 그냥 같이 일하는 뭐 아주 끈끈하고 긴밀한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어느 정도의 동료애가 형성돼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일단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확인했던 거는 이 사람이 같은 공장에서 20년을 일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일하던 미등록 이제 노동자들도 이렇게 인연이 깊고 오래됐고 근데 2016년에 이 사람이 한번 또 그 공장에 단속이 있었어요. 단속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잡혀가는 거를 잡아가는 걸 이렇게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무기력하게 볼 수밖에 없었다. 무기력하게 봤죠. 그 경험이 그 뒤에 트라우마로 남았었다고. 그러니까 악몽도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같이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그냥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잡혀갔는데 나는 손 놓고 그때도 막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죄책감이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라는 게 간단한 건 아니구나. 그렇죠. 그게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차를 받고 간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그 과거의 기억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종합이 돼서 그런 순간적인 실수를 하는데 약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도 한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년 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살아 계시긴 했지만 아버지가 일찍 6살인가 그때 돌아가셨고 이제 일을 이제 고등학교도 다 안 마치고 일을 시작했고 근데 그러면서 고향은 여기 대구 지역은 아닌데 대구로 일을 하려고 그 공단에 와서 일을 어릴 때부터 했고 그게 마치 자기랑 이준노동자랑 이게 동질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객지에서 네. 오랫동안 일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게 좀 작용을 했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측은지심에서 네. 응축된 에너지가 이제 폭발한 네. 그런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은데 이게 참 가끔 보면 지극히 선량하고 어떻게 보면 순박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피해를 볼 때는 묵묵하게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 동료라든지 본인이 아끼는 사람이 다치거나 아플 때는 갑자기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네요. 다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고의로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의도치 않게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근데 그 행위가 결국 이런 사고로 이어질 거라고는 판단을 못했어요. 그런 뭐 아찔한 실수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마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아마 지극히 고의로 아마 판단했었을 거예요. 네. 공무집행 방해 부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한다 이렇게 봤었을 것 같은데. 판결문을 조금만 이야기해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그냥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내게 된 데는 일단 그 양형 기준상 보면은 일단은 3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특수자가 네, 붙어가지고 맞아요. 3년부터 시작을 하고 이게 중요한 거는 집행유예가 붙냐 안 붙냐인 건데 그러니까 이 죄를 3년 정도의 죄라고 인정을 하되 다만 이 사람한테 선처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거기 중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이런 거는 고려를 하긴 했으나 다만 그 가중되고 엄하게 봤던 거는 다수의 공무원이 다쳤고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이 다쳤고 요 점을 무겁게 봤던 거죠. 아마 합의가 전혀 안 됐을 거예요. 합의가 안 됐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공탁도 많이 맡겼는데 노력은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수사 단계와 1심까지만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합의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변호사 말로는 이게 법무부 차원의 어떤 그런 규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어떤 합의 불가능 그런 것들 방침이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예. 그게 아마 어쨌든 그 공무집행 방해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고 특히 뭐 이제 술 먹고 뭐 경찰관한테 시비를 걸다가 뭐 잡힌다거나 떠미를 다거나 뭐 맥주병으로 머리를 깐다거나 뭐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밤에 벌어지는데 어떻게든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은 집행유예가 나오고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실형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겠네요. 그러면. 예, 그런 경우가 많죠. 변호사님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항소심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역시 항소심에서도 그 집행유예 여부는 그러니까 합의나 그렇죠. 그 피해 공무원들의 어떤 의사가 중요한 거죠. 예, 왜냐하면은 항소심 법원 판사님도 감형이라면 이제 3년부터 시작이지만 어쨌든 이제 장량 감경하고 어쩌고 하게 되면은 집행유예 붙일 수가 있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1심과 2심 때 이제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상황은 똑같은데 선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죠. 좀처럼 그런 일은 안 벌어지니까 그러겠네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뭐 하여튼 법적인 거니까 변론으로 하고 이 시점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어쨌든 미등록 외국인 뭐 미등록 이주 노동자 뭐 흔히들 이제 뭐 언론에서는 불법 체류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등록 상태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모순 국내에 그리고 미등록 상태로 일하다가 도중에 추방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까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불법이면 잡혀가야지 뭐. 그렇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게 뭐 사실 그런 사정들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이게 반복되는 설명에도 그거를 받아들이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 설명을 좀 하자면은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단지 그냥 인권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불쌍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특히 대구 공단에 지금 공단에 사람 구하기 어렵고 막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공단을 누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 들어가 보면은 이주노동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주노동자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가 기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잖아요. 우리 기업이 잘 돼야지 좀 우리도 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먹고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 그럼 기업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거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뭐 그 소기업에서 뭐 월급을 기본 뭐 400 줄 수는 없어요. 그 기업의 그 매출이 있으니까. 뭐 거기도 그런 기업들을 가보면 공장 사장도 일해요. 기계 돌리고 임금 비슷하게 받아가면서 일하고 남는 거 있으면 자기 가자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뭐 400 400도 많아. 그러니까 300 정도 주는데 공장에 뭐 주야 막교대 아니면 3교대 이렇게 돌아가는 공장에 한국 사람 갈까요? 안 가죠. 안 가죠. 뭐 그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잘 안 가죠. 막 선호하는 직장은 아니죠. 적어도. 그러면 이제 그 공장을 돌리지 말까요? 돌리긴 돌려야 돼요. 안 돌리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그럼 뭐 누구 쓸까요? 이주노동자 써야 돼요.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 받고도 묵묵하게 일해요.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이거는 인권적으로 잘못되긴 했지만 최저임금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안 주면은 그래도 일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그 규정이 그렇게 됐어요. 이주노동자를 고용허가제로 정식으로 고용하려면은 한국 사람을 고용을 하는 비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숫자가 정확한 건 아닌데 이주노동자 10명을 고용하려면 한국 사람 10명 있어야 돼요. 그거보다는 작겠지만 그런 비율로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이 안 온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을 두드려요. 사람들 미등록 이주노동자 아름아름 와가지고 우리 여기 일하게 해주십시오. 한번 안 돼. 우리는 너희는 안 돼. 이렇게 할 기업인들이 과연 어떻게 뭘 위해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적발되면 족족 강제 추방하고 그리고 단속 일부러 이렇게 출근한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한 거겠지만 신고 받고 추방하고 그러니까 사업주도 처벌받아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은 그렇죠. 네. 처벌받아요. 그러면 이게 해결 안 되고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잖아요. 자꾸 음성적으로 되겠죠. 이게 그러면은 그 법무부에서 단속을 하는 주체인데 이거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있느냐.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유의미하게 해법을 내놓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부터 미등록 외국인 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면은 그거 할 돈으로 그거 제도로 한국 노동자들이나 더 지키지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을 왜 보호하냐 이런 아주 이거 굉장히 트럼프부터도 그렇기도 하고 트럼피즘입니다. 트럼피즘. 트럼프가 잘 자극하는 정서인데 근데 그게 의외로 잘 먹혀요. 그런 정서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인데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말한 표현으로 이렇게 반지성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미등록 이주노동자 득이에요. 한국 예산에. 왜냐면은 뭐 고용보험 이런 거 보험료로 그러니까 미등록은 아닌가. 하여튼 이주노동자는 일단 득이에요. 이주노동자는 고용보험이나 그러니까 산재보험 이런 거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찾아가는 돈이 별로 없어요. 다치면 자기 손해니까 자기 손해고 일 계속 해야지 그 출국할 때 벌을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산재보험 이런 게 다 흑자예요. 그런데 뭐 세금 안 내고 이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뭐 소비도 하고 경제 살리고 거기 지역 경제 살리고 그 인구 소멸 시대에 아무도 안 가는 예를 들어서 경북대만 쳐도 이렇게 서문에 다 대부분 이제 유학생들 있고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그 이주민들이 머릿수를 채우면서 이렇게 우리 지역 경제가 지역 생활이 돌아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눈 가리고 안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라 그러면은 사람들 또 정말 모르는 분들은 무슨 뭐 이렇게 밀항선 타고 미리국 해가지고 몰래 잠입해가지고 이런 거 생각하면 없습니다. 그런 건 정말 말이 안 되고 대부분 체류 연장이 안 돼서 안 되고. 처음에는 비자가 있고 체류 기간이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까지 뭐 우리 맥스가 5년이라 그러잖아요. 5년이 넘어가면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미등록 외국에서 이주 노동자 들어올 때 많은 돈을 브로커한테 주고 엄청난 돈을 빚져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4년 5년은 그 빚 갚고 생활비 쓰고 이러다 보면 이제 4년 5년 지나야 이제부터 플러스로 전환할까 말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생겼죠. 네. 구조적으로 미등록일 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합법적인 정식적인 정상적인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한국에 오더라도 그 체류 자격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쉽게 잃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직도 제한되고 이직 제한되고 고용 지역 이동도 못 하고 근데 그걸 해버리면 그 체류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박탈이죠. 업종도 못 받고. 업종 변경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해. 사장 동의 없으면 그러니까 조건을 다 갖춰야지 업종을 바꿀 수 있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이다라는 말 자체에 담긴 그게 뭐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사실은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전락하는 제도의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러게 말해요. 이 문제를 참 많은 언론과 많은 지성인들이 몇 년 동안 사회운동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도 수십 년 동안 안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도 마찬가지 제도도 안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선거 표 나오는데 아니니까. 맞아요. 표 안 나오죠. 그게 맞아요. 정말. 정치인들도 관심 없고. 그러니까요. 뭐 투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게 정말 이게 지역 현실이 뭐 공장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이준도 없이 안 돌아가는데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일손 없다고 하면서 이제 계절 노동자 초빙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계절마다 와가지고 다시 보내고 하는 걸 반복한다고 이제 지방 정부도 나서 하고 있는데 주변에 되게 많은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 그 이주 노동자들이 그 이상한 규정 때문에 자꾸 미등록 전당 인권 침해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 제도로 개선 안 하는 게 정말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고용주들도 영세한 중소기업 업체들이지 재벌들이 이주 노동자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다 그렇죠. 밑으로 몇 단계 내려가서 5차, 4차가 좀 돼야 이주 노동자 사용하고 이러니까 그 고용주들도 다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관심도 없고 이주 노동자 보호한다 그러면 다수 노동자들이 길길이 뛸 거니까 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게 지금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그때 그렇게 이제 강제 단속이 돼서 뭐 결국 다 잡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추방됐죠. 한 분이 지난주에 확인하기로 한 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단속 과정에서 다친 건지 아니면은 버스 충돌 때문에 다친 건지 정확하진 않으나 제가 만나보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그분이 하여튼 단속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늑골 갈비뼈가 부러지는 그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치료 중이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추방이 됐죠. 네. 불현듯 그 생각나는 그 출국 만기보험 제도인가 뭐 약간 퇴직금도 나가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제 국민의힘 그 당시는 국민의힘이 아니었는데 당 이름이 하여간 그 의원이 뭐 발의해가지고 통과가 돼서 헌법소원까지 갔지만 결국 합헌으로 되고 그것도 법안 발의가 했었던 거구나. 지금은 여튼 그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으려면은 일단 출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근데 출국을 해도 안 주면 그러면 소송해야 되는데 국제 소송해야 되잖아요. 그거 참 복잡하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어쨌든 참 우리 출산율이 이제 0.6대로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아요. 지난주 나왔던 어쨌든 사회 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과거에 머물지라도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일손은 필요한데 자꾸 이제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대체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전 사회적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어서 이걸 뭐 옛날 감성으로 계속 배척하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런 식으로 배척해가지고는 이 사회가 온전하게 유지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원래 이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 굉장히 박절한 우리 민족인데 근데 또 희한하게 정은 많아서 바로 옆에 이웃으로 살붙이면 또 되게 잘 지내요 또. 근데 멀리 있는 그 외국인이나 특히 이제 뭐 백인은 또 그렇게 안 무시해. 동남아나 이제 약간 피부색이 좀 어두운 계열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우리도 독일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힘들었던 과거가 있는데 그죠?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잘해준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번 기사를 쓰고 나서 반응이 좀 꽤 있었는데 그 제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내 직접 겪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과정을 사람의 이야기를 그 하나하나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 마치 아마 옆에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런 데서 약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온 사람들이 뭐 또 사람은 다 누구나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사연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편견 없이 다가갔을 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조금만 깊게 내막을 들어보면은 다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한데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뭐 무조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근데 그 법이 잘못돼서 계속 뭐 공무원들도 계속 이렇게 다치고 맞아요. 아무도 윈하는 사람이 없어요. 노동자도 계속 다치고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도 타격 있고 뭐 이런 상황이면 그럼 정치인들이 움직여서 법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윈하는 사람은 정치인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일 안 해서 편한 그거는 뭐 좋겠다. 이러다가 그냥 우리 이주 노동자들도요 단체로 파업하시고 보이콧하고 이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 그거 보여줬잖아요. 코로나 때 다 나가버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특히 농촌은 진짜 난리가 박살났죠. 났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취재를 하시면서 개인적인 소회랄까 마음 밝혀주신다면. 여하튼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제도적 문제까지 잘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많은 관심 가주신 것도 고맙고 앞으로도 이렇게 뭐 재판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 사건은 통으로 다 이야기할 테니까 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뭐 그냥 이 사람의 흡입력 있는 이야기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냥 실제로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강제 단속으로 이렇게 추방되는 일이 좀 더 없도록 그런 제도 개선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요. 뭐 다치신 공무원분들도 뭐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일하다가 다친 건 불행한 일이고 다 가족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금 손나희 변호사가 이거 지금 하고 있죠 변론을. 아마 뭐 탄원서를 갖다가 모으거나 이런 일도 아마 할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비드로 문의 주시면 아마 탄원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박준혁 기자가 안내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오늘 좋은 소식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